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은 남자 안영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테마 특강 해가지고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하고 가등기 담보 등하는 법률 요 세 부분에 대한 민사특별법을 정리해 볼 거고요. 일단 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최근에 개정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된 부분에 대해 시험 문제 낼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특강을 하면서 반복하고 있죠. 자, 일단 정리해보자. 자, 주택임차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을 통해서. 자, 행사기간은 언제 하느냐?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게 되고요. 효과인데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에 하나요, 1회 하나요 행사할 수 있고, 계약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존속기간은 몇 년이 되는 거죠? 2년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은 또다시 2년을 보장해 줘야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을 살아줄 의무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은 3월이 경과하게 되면 임대차가 종료가 된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에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또 존속기간도 또다시 몇 년이죠? 2년인데 다만 차임보증금은 7조의 범위 2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감,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이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임대인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겠죠. 첫째, 이익의 차임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을 때. 두 번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을 때. 세 번째,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인데, 따라서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합의가 존재하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4번, 임차인이 동의 없이 전대를 한 경우. 네 번째,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죠. 이것도 조심할 것은 고의나 뭐죠? 중대한 과실이다. 따라서 단순한 과실로, 경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여섯 번째,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을 때죠. 일곱 번째, 자, 지금 주택을 철거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 조심할 것은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 또는 대부분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두 번째 조심할 것은 이런 계획을 언제 고지해야 되냐면 계약 체결 당시라는 거죠. 계약 체결 당시 철거 또는 재건축 계약을 임차인에게 고지하거나 그 계약에 따르는 경우죠. 두 번째는 특별한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8, 8번이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차이가 있는 것인데, 임대인의 직계존소, 직계비속을 포함하는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임대인이나 부모나 자식이 직접 거주한다고 계약갱신 요구하는 것을 가능하고 거절했는데, 문제는 2년이 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자,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부모, 임대인의 자식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하는 이유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거부로 인해서 임차인이 이사를 갔는데 2년 내에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임차인의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원칙은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된 금액이 손해배상이 되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음 금액 중 큰 금액이에요. 가장 큰 금액이 손해배상이 됩니다. 1번,
환삼월차임의 3개월치. 2번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몇 년치죠? 2년분이나. 세 번째,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에 입은 손해, 셋 중에 큰 금액이 손해배상액이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문제 나올 거고, 만약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두 문제가 나온다면 두 번째 문제는 이 사례가 나오겠죠. 사례를 조금씩 변형해서 나오는 거죠. 자, 사례 보시면 갑은 을을 채권자로는 소액의 저당권 설정된 무해 아파트를 3년 기한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 을의 저당권이 가장 빠르고 그리고 나서 갑의 뭐죠? 주택 임차권이에요. 무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를 설정하여 주었다. 그 다음에 병 앞으로 뭐가요? 또다시 저당권이 설정이 된 거죠. 근데 문제는 갑은 이사 오면서 즉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일자는 병의 저당권 설정 등기 이후에 받았다죠. 이게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 그럼 적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먼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사 왔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확정일자는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된 후에 비로소 갑이 확정일자를 받은 거죠. 이 사례 이해하셨죠? 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첫째,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을 소멸하고 병 소멸합니다.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저당권자 중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해서 소멸 여부가 결정되므로 을보다 늦죠. 따라서 갑의 주택 임차권도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갑은 이제 배당순이죠. 자, 다 소멸됐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데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으므로 배당순위가 주어져요. 확정일자일을 기준으로. 따라서 배당순위는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3순위로서 뭘 받습니까? 배당을 받게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셔야 돼요. 이거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례 논점 풀 수가 있죠. 예, 아파트가 경매되는 경우 갑의 주택 임차권은 소멸되는가? 무조건 소멸된다. 왜냐하면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경매대금에 대한 배당순위는 갑이 1순위, 2순위가 누굽니까? 갑이 1순위가 아니구나, 그죠?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1순위 저당권자는 누구죠?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다. 왜냐하면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확정일자일을 기준해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는 말이니까요. 그래서 올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결국은 요 계약갱신 요구권 지금 제가 정리해드린 부분하고 그다음에 요 사례만 이해하신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 문제입니다.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전 6월부터 2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X다. 6월이 아니라 뭐죠? 1월이죠. 원래 2월로 개정이 됐어요. 근데 이 개정된 부분은 12월 달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을 기준으로 하면 6월부터 1월이라고 해야 맞는 거죠. 2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2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X 1회 하나여 행사할 수 있는 거죠. 3번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다시 계약한 것보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없다. 증감할 수 있다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죠. 4번 임대차가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정확히 맞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목적주택에 실제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거부할 수 없다. X. 이때 뭐죠?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고 실제로 만약에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될 거냐면 가장 유력한 문제는 지금 제가 만든 요 1번과 같은 문제가 가장 유력한 형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어렵게 내면 이렇게 계산 문제를 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면 계산이 쉬워서 그런데. 자, 보시면 2번 갑과 그런 갑소유 주택 A에 대하여 보증금 2억 4천만 원으로 2년 기간으로 임대차를 계약을 하고 계약 만료 전 3월에 임차인들이 계약갱신 요구하였다. 정당하죠. 왜냐하면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만료 전 3월이라면 정당한 거죠. 갑은 자신의 부모가 거주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것도 정당합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임차인은 을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였고 6개월, 2년 내내요. A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이 갑의 부모가 아니라 새로운 임차인 병에게 보증금 3억에 임대하여 병이 거주경인 것으로 알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다. 우리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죠. 그죠? 자, 여기서 볼게요. 자, 셋 중에 큰 것을 하잖아요. 그죠? 셋 중에 뭘요? 큰 것을 기준으로 하니까 첫째 보자고요. 환산 월차임 및 3개월치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단 현재 환산 월차임은 4%이고 을이 갑에게 입증한 손해액은 300만 원이 주어져 있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는 이게 며칠 전에 시행령이 개정이 돼가지고 2.5%로 바뀌어 있어요. 현재는. 근데요, 이거는 시행령은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이 환산 월차임은 이렇게 문제에 주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만약에 4%로 나와 있으면 현재가 2.5%니까 2.5%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대로 뭐죠? 계산해야 된다는 거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이겠죠? 그죠? 자, 환산 월차임은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문제에서 뭐 하겠습니까? 제시되게 되고 제시된 것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야지 현행 개정된 사항 가지고 문제 푸시면 안 된다는 거 좀 조심하셔라 이런 얘기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풀어볼게요. 자, 세 중에 큰 건데 환산 월차임의 3개월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환산 월차임을 계산하면 되는데 4%니까 2억 4천 곱하기 0.04%죠. 그러면 1년치 차임이 나와요. 나누기 적어드릴게요. 여기서 또 멍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자, 환산 원차임이 지금 4%라는 말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2억 4천이죠. 그럼 2억 4천이면 2억 4천만 원 곱하기 4%니까 0.04예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1년치 월 차임이 나와요. 연 4%니까. 따라 여기서 나누기 12를 해야 환산 월 차임이 나오고요.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환산 월 차임의 3개월치니까 80만 원 곱하기 3 하면 3824 240만 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환산 월차임의 차액의 2년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환산 월차임이 얼마였습니까? 80만 원인데 신규 임차인은 환산 월차임을 계산해 봐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병의 환산 월차임을 계산해 보면 3억 곱하기 0.04 곱하기 나누기 12를 하면 이 사람의 환산 월차임이 나오는데 얼마가 되냐면 이 사람의 환산 월차임은 100만 원이 됩니다. 100만 원. 그러면 요것의 차액은 얼마예요? 20만 원이죠. 그러면 20만 원에 30만 원이 3개월치니까 2년치니까 20만 원 곱하기 24 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480만 원이 되는 거죠. 그죠? 480만 원. 그 다음에 셋 중에 큰 건데 임차인 입증한 손해액이죠. 그게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자
환산월차임의 3개월치는 240만원, 환산월차임의 차액의 2년치는 얼마죠? 480만원. 임차인이 입증한 손해배상액이 얼마입니까? 300만원이고 셋 중에 큰 것이 손해배상액이 되니까 답은 뭐죠? 2번 480만원이 되는 거죠. 그죠? 어렵지 않죠? 그죠?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안 해보시면 끝까지 극복되지 않습니다.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자, 3번은 이제 사례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입니다. 갑은 을을 채권자로 하는 소액의 저당권 설정된 무해 아파트를 3년 기한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중에 누가 다시 병으로부터 금전을 대출받고 저당권 설정해 주었다. 갑은 이사하면서 즉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확정 일자는 병의 저당권 설정 등기 후 받았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설명한 아래 내용 중 옳지 않은 거죠. 자, 설명드렸으니까 답만 볼게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병의 저당권의 실행이 한 경우 항상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실 때 조심할 것은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X. 용의권의 소멸 여부는 최우선 순위 저당권과 비교하므로 이 사람의 주택 임차권은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기 때문에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적용 범위죠.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환산보증금이 만약에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초과되지 않는 상가 건물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이 되고요. 만약에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이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법에 적용돼야 되는 거죠. 다만 몇 가지 인정해 주는 게 있어요. 중요한데 대항력은 얘기 줍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이길날 무엇을 인정해 줍니까? 대항력은. 그렇지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인정해 줍니다. 그렇지만 1년이라는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고요. 또 법정갱신에 대해서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고요. 또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지당한다는 규정은 적용해주고 권리금 보호 규정도 적용해줍니다.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고 있다면 민법이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인정되지 않고요.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고요. 또 법정갱신에 대해서도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이 적용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존속기간 1년을 보장하고 있죠. 자,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 만료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청구하고 임대인이 뭐 할 수 없습니까? 거부할 수가 없죠. 다만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경우 중요한 것만 3기분의 차임을 지급한 적이 없을 때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을 때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때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는데 그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때죠. 자, 법정갱신제도입니다. 만료전 6월부터 임대인이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다면 자동으로 갱신되고요. 존속기간은 또다시 1년입니다. 다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의 경과하면 소멸하게 되고요. 증액 청구 100분의 5 다시 말하면 5%를 초과하지 못하고 1년 이내에 또 하지 못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만약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예상한다면 주로 전통적으로 요 계약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없냐 이 부분에서 참 많이 내고요. 그 다음에 최근 들어서는 요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해서 시험 문제를 많이 내고 예상한다면 이 부분에서 올해 시험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해다. 정리해 볼게요. 자, 종료 전
6월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해줘야 돼요. 그럼으로써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대인이 권리금을 지급받든지 아니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거나 또는 신규 임차인에게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손해배상은 어떻게 되느냐? 손해배상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좀 높은 금액이 아니라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둘 중에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그 한도액이 되고요. 이런 손해배상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는데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대표 문제 풀어보죠. 1번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죠. 제가 실수했죠,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다가 뭐라고 나와 있어야 돼요? 상가라고 나와 있어야죠. 그죠? 상가. 상가 임대인이, 그죠? 여기다 상가라고 좀 적어주세요. 상가.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 기억. 임차인이 이익의 차임액에 달하도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아니다. 왜냐하면 2기로는 부족하고 몇 기죠? 3기여야 하니까요. 2번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아니다. 상당한 보상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하려면 쌍방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디귿번 임대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중 일부를 천대한 경우 인정되죠. 1번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과실로 파손한 경우. 아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뭐죠? 중대한 과실인 거죠. 미음번 임대인이 일부 멸실된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재건축을 하기 위해 목적 건물의 정매회복이 필요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죠. 따라서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기역, 니은, 리을 해가지고 3번이 됩니다. 자, 2번 갑은 서울에서 상가를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2억, 월세 8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하겠다. 다음 중 틀린 거죠. 그러면 환산보증금 계산하게 되면 이게 10억이거든요. 월세 곱하기 100 더하기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이에요. 그러면 월 800만 원 곱하기 100이니까 8억 더하기 2억이니까 10억이죠. 그러면 10억이면 요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뭐가요? 민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임을 캐치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자고요. 1번 갑이 인도를 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 이 길 영시에 대항력이 인정된다. 대항력은 인정해주죠. 2번 갑이 임대차 계약서에 세무사장으로부터 확정 일자를 받은 경우 우선 변제권이 인정될 수 없다. 맞죠?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3번 갑은 차임의 지급을 2기가 아닌 3기분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당하게 된다. 맞죠? 4번 갑에게는 계약갱신 요건이 인정된다까지 맞아요. 그렇지만 법정갱신에 대해서는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요. 민법상 임대차가 법정갱신되면 그 존속기간은 약정이 없는 것으로 바뀌기 때문에 위 임대차가 법정갱신된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란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요 1번과 2번 좀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권리금 회수 부분도 확실하게 좀 정리하셔야 안전하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담보. 자, 개념부터 생각해 보자고요. 양도담보는 뭡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가 양도담보. 매도담보가 뭡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의 담보가 매도담보예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는 뭐냐?
돈을 안 갚으면 변제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그러한 권리를 가등기하면 이게 뭐가 돼요? 가등기 담보가 되죠. 그래서 돈을 빌릴 때 미리 본등기를 해두는 것은 양도담보, 매도담보. 돈을 빌릴 때는 미리 본등기는 안 하고요. 안 갚으면 그때 비로소 본등기를 받는 것은 뭐가 돼요? 가등기 담보. 이 개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할 건 이 그림입니다.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저당권이다. 저당권하고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아요. 다만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을 할 수도 있는 특수한 저당권이다. 혹이 하나 더 붙어있는 거다라고 꼭 가지고 가셔야 되고요. 적용 범위입니다.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되려면 첫째, 소비대차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어야 돼요. 따라서 매매대금 채권, 공사대금 채권, 임금 채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담보, 매도 담보, 양도 담보해야 돼요. 따라서 동산에 대한 양도 담보에 대해서는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고요. 세 번째,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고 있어야 돼.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가등기 담보권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담보를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원칙, 청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 편지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다. 근데 받을 청산금이 없으면 어떡할 것이냐? 만약에 그 담보가 가등기 담보라면 본등기 전까지 변제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양도담보, 매도담보의 경우는 청산기간 만료 전까지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거나 선의 재산자가 이미 권리를 취득한 상태라면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거 중요한 거죠. 자,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입니다. 변제기가 지났는데도 변제하지 않아요.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는 실행통지라고 2달이라는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한다. 이 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먼저 큰 틀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변제기 후 실행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청산금을 지급하고 본등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를 붙입니다. 자, 실행통지를 할 때 청산금이 얼마인지를 통지합니다. 물론 청산금이 없다면 없다는 사실도 통지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목적물의 가액에서 자신이 받을 채권과 자신보다 선순위 권리자가 받을 채권액을 합산해서 공제하면 빼면 이게 뭐가 돼요? 청산금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가 실행되면 가등기 담보보다 후순위 권리는 무조건 소멸되지만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남기 때문에 그렇고요.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 객관적인 방법이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고도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실행통지를 누구한테 하느냐? 채무자나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에게 통지하는데 이 채무자 등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저당권자에게도 통지를 해줘야 된다. 이러한 통지를 받은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수액, 액수를 가지고 더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지만 자신의 채권액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청산기간 내라면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간단하죠? 복잡한 것 같지만 좀 논리를 쫓아오시면 돼요. 자, 대표 문제도 여러 문제 풀어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거는 전형적인 문제거든요. 좀 긴네요. 그죠? 자, 보시면 갑은을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돈 빌렸네요. 소비대차계죠. 자신의 부동산에 X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을의 근저당권 1순위죠. 다시 갑은 병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만일 이행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자신의 부동산 X를 이전시키기로 약정하고 이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관한 가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게 뭐예요?
가등기 담보죠. 그래서 병의 가등기 담보는 두 번째죠. 병에게 하여 주었다. 그 병은 갑은 다시 정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면서 위부동 X에 근저당권 설정했죠. 정합비 근저당권이 뭐죠? 3순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을이 1순위 저당권, 병이 2순위 가등기 담보, 3이 뭐죠? 3순위 저당권이죠. 1번. 병이 가등기 담보권에 기한 소정의 실행 절차를 거쳐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을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그 부담 있는 채로 부동산 X의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한다. 맞죠? 왜냐하면 가등기 담보보다 선순위 권리는 뭐 되잖아요? 소멸하지 않으니까요. 2번. 을도 이행기 후에는 자신의 근저당권에 의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 병은 이 경매 절차에 참가해 을이 우선 변제를 받고 난 잔여금으로 배당을 받는다. 맞아요. 왜냐하면 요거예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저당권. 권리 취득에 의한 실행. 요 부분을 빼고는 어차피 얘네들도 뭐예요? 처당권이니까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 담보 무조건 소멸되고 등기된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는 거죠. 3번. 정은 청산기간 내 자기네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부동산 X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X죠. 자, 정은 누굽니까? 후순위 저당권자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청산금의 X 가지고 다툴 수는 없고 청산기간 내라면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3번이 X고 3번이 답인 거죠. 4번. 부동산 X에 대해 병이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 청산금이 없는 경우 청산기간이 경과 전에 을의 경매 신청이 행해졌어요. 그러면 경매가 이루어졌다면 이제 이 병은 저당권으로 취득되는 거죠. 저당권으로 취급하니까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된다는 원칙에 따라서 병의 가등기 담보도 소멸돼야 돼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따라서 그에 기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난 때에는 병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병은 이행기 도래 후 변제를 받지 못하면 부동산 X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뭐이기 때문에 처당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제가 정리해드린 거 정확히 숙지하신다면 충분히 문제는 풀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마지막 한번 집합건물법하고 부동산 실명법에 관한 테마를 특강을 하면서 강의를 이제 마치게 되겠죠.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